파타고니아의 여러 철학들에서 논의하기 전에 파타고니아의 역사 그리고 이본 슈나드의 그냥 히든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본 슈나드는 1962년에 한국으로 파병된 주한 미군이었어요. 한국에 주둔할 때에도 한국의 등반가들하고 함께 서울 북쪽에 매끈한 화강암 봉우리를 등반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북한산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 슈나드 A, 슈나드 B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일화라고 하더라고요. 고향에 돌아온 이본 슈나드는 등반 장비용을 만드는 슈나드 이퀴먼트를 만듭니다. 회사라기보다는 등반을 함께하는 친구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도살장에 양철 보일러실을 빌려 만든 작은 작업장이 전부였답니다. 그러나 작은 도구를 하나 만드는 데에도 슈나드의 철학이 있는데요. 암벽 아래에서 장비를 펼쳐놓고 등반을 준비할 때면 슈나드 이퀴먼트에서 만든 도구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선이 가장 간결했기 때문에 눈에 띄었다. 가장 가볍고 가장 강하고 가장 다목적으로 쓰이는 도구들이기도 했다. 다른 디자이너들은 뭔가를 추가해서 도구의 성능을 높이려고 했지만 나는 제거를 통해 즉 보호라는 목적이나 강도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했다. 시작부터 제품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일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1968년 내가 6달에 걸쳐 벤투라부터 남아메리카의 끝까지 여행하는 동안 친구인 톰과 도린이 대신 일을 해주었다. 나는 미국에서 리마에 이르는 서한 해변에서 서핑을 하고 칠레의 화산에서 스키를 타고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산을 올랐다. 여기 그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산이 파타고니아 로고에 있는 그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들 그거의 모티브가 되었던 산이에요. 다음에는 톰이 네팔 안나푸르나의 남벽벽을 오르기 위해 몇 달 동안 히말라야에 가 있었고 그가 떠나 있는 동안에는 도린과 내가 사업을 돌봤다. 이렇게 서로 장기 휴가를 주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끌어나갔던 거죠. 이때쯤 아내 말린다를 말한 일화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우리가 요세미티 4구역 캠프장 주변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가득 타고 있는 차가 지나갔다. 그 차의 운전자가 차 밖으로 맥주캔을 던지자 말린다가 달려가더니 여자들에게 캔을 집으라고 말했다. 그 여자들은 손가락으로 욕을 했고 말린다는 맨손으로 그 차의 번호판을 떼어 산림 감독관에게 넘겼다. 나는 그녀에게 홀딱 반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커플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수익률은 1% 정도이지만 매출은 해마다 늘어서 1970년에 슈나드 이퀴먼트는 미국 최대의 등반 장비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 파괴의 장본인이 되는 길의 시작이기도 했다고 슈나드는 회고하죠. 왜냐하면 요세미티 계곡과 같이 잘 알려진 루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연약한 크랙에 경강 피톤을 반복적으로 박아놓고 빼낸 덕분에 암벽이 흉하게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몇 해 전 여름만 해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던 그곳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염증을 느끼며 집에 돌아와야 했다. 프로스트와 나는 피톤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수년에 걸쳐 밟게 될 환경 보호를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었다. 피톤은 우리 사업의 중추였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에 맞이하는 암벽들이 훼손되고 있었다. 다행히 피톤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다. 해머를 이용해서 크랙에 박아놓고 빼는 대신 손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알루미늄 초크가 그것이었다. 우리는 스토퍼와 헥센트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버전의 초크를 만들어 소량씩 판매했고 1972년부터 슈나드 이퀴먼트 카다로그에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 카다로그는 피톤의 환경적 해악에 대한 사설로 시작된다. 클린 크라이밍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강렬한 문장들로 시작되었다. 이를 칭하는 단어가 있다. 클린이라는 단어이다. 확보 장비로 너트와 러너만을 사용하는 등반이 클린 크라이밍이다. 지나간 등반가에 의해 바위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클린이다. 해머로 박아놓고 빼내면서 바위에 상처를 남기고 다음 등반가가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클린이다.
등반가의 보호장부가 등반에 흔적을 남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린이다. 바위에 변형을 주지 않고 등반하는 자연인으로서 유기농 등반에 한 걸음 가까이 가는 활동이 크린 클라이밍이다. 카다로가 발송되고 몇 개월 만에 피톤 판매가 줄어들었다. 초크는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팔려나갔다. 그리고 그즈음 의류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코드류로 만든 등산 바지, 컬러풀한 셔츠, 엉덩이 부분을 이중으로 덧댄 엄청나게 큰 뒷주머니가 있는 반바지. 점점 더 많은 의류를 만들게 되면서 의류 라인에 대한 이름이 필요해졌다. 슈나드는 첫 번째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슈나드라는 이름으로 의류를 만들므로써 장비 회사로서 슈나드 이퀴먼트가 가진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싶지 않았다. 둘째로는 우리가 만든 의류 제품이 오로지 등산에만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우리는 그보다 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토론 중에 파타고니아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파타고니아는 팀북투나 샹글레라와 같은 지도상의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아득하고 흥미로운 이상향을 의미했다.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다. 우리는 험준한 남부 안데스와 케이프 혼의 환경에 맞는 의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런 목표를 가진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1973년 진짜 파타고니아와의 강한 연계를 위해 폭풍과 몰아치는 하늘, 피츠로이 산의 스카이라인을 기초로 한 삐죽삐죽한 봉우리, 푸른 바다가 있는 상표를 만들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로고죠. 의류 사업이 평탄치는 않았겠죠. 여러 역경을 거친 끝에 1979년 크리스 맥디비트가 사업부장으로 자리에 앉았다. 어려운 시기에 이를 인계받은 그녀는 이해가 빠른 사람이었다. 크리스는 자금 조달을 안정시키고 영업 인력을 격려하며 공급 업체들을 회의서 독점 계약을 따내고 산만한 직원들을 다독이고 친밀감과 풍부한 감성으로 회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그녀는 디자인과 예술 부서를 면밀하게 감독해서 파타고니아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그것을 지독하게 지켜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훌륭한 파트너였다. 나는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등반가였고 서핑을 하는 사람, 카약을 하는 사람, 스키를 타는 사람, 대장장이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과 친구들이 원하는 좋은 도구와 기능적인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다. 융자가 잔뜩 들어있는 데다가 언제라도 안전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해변의 오두막 한 채와 낡아빠진 포드 밴이 말린다와 내가 가진 개인 자산의 전부였다. 이제 우리에게는 각자 가족이 딸린 직원들이 있는 차입금이 엄청난 회사가 있었다. 모두의 운명이 이 회사의 성공에 달려 있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사업가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업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기업가 정신에 관한 말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업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비행 청소년을 연구하라이다. 비행 청소년은 행동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이거 정말 역같네.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난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가가 되려면 좋은 명분들이 필요했다. 다행히 나에게는 사업을 확정하더라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일은 늘 즐거워야 한다는 점이다. 일터로 오는 길에는 신이 나서 한 번에 2칸씩 계단을 공중공중 뛰어 올라야 한다.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입고 심지어는 맨발로 일하는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유연한 근무로 파도가 좋을 때는 서핑을 하고 한방눈이 내리면 스키를 타고 아이가 아플 때는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일과 놀이와 가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규칙을 버리고 나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창의적 경영은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이런 일터의 환경은 지금 들어도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파타고니아는 벌써 이게 70년대부터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쭉 꾸준히 이어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저 이 책 읽으면서 정말 파타고니아한테 홀딱홀딱 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제목이 된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거가 바로 이 회사의 근무 시간 탄력제를 뜻하는 그런 용어라고 하네요. 또한 나는 항상 내 자신을 80%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나는 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
80%의 능숙도를 달성할 때까지 열성적으로 임한다. 그 수준을 넘어서려면 집착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80% 수준에 이르면 시들해져서 전혀 다른 일로 이동한다. 파타고니아의 제품 라인이 그토록 다양하고 우리의 다재다능하고 다면적인 의류들이 크게 성공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첫 번째 현금 유동성 위기에서 살아나온 후 기능성 의류에 집중하게 되었다. 첫 기능성 제품은 폼백 재킷으로 내부에 물방울이 많이 생기던 당시의 폴리우레탄 소재 레인웨어에서 한 차원 더 발전한 제품이었다. 우리는 나일론 외피 안쪽에 얇은 발부채 층과 면포 압감을 덧대 보온성을 높이고 물방울이 덜 생기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런 디자인 작업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산지대에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 하는 보다 큰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등반 의류 업계 전체가 땀을 흡수하는 면, 양털, 오리털과 같은 전통적 소재에 의존하던 때 인명 보호를 중심으로 삼은 우리는 영감을 찾기 위해 등반 이외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는 북대서양 어부들이 즐겨 입는 파일 스웨터가 이상적인 산악 스웨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습기를 흡수하지 않으면서 보온이 잘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는 1980년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만든 보온 속옷도 내놓았다.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합성 섬유는 가볍고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아 물에 뜨는 해양 로프와 같은 산업제품에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파타고니아의 의류 개발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신칠라, 그리고 폴라텍으로 많이 알려진 플리스 원단, 또 캐핀이라는 소재도 있고요. 늘 경쟁자들이 바짝 추격해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제품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냈다. 파타고니아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문화적 가치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신나게 출근했다.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옷을 입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점심이면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거나 서핑을 하거나 건물 뒤쪽의 모래밭에서 배구를 했다. 회사에서는 스키나 등반 여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몸집이 커지면서 1984년 우리는 그레이트 퍼시픽 아이언 웍스라는 이름을 로스트 에로 코퍼레이션으로 바꾸어 지주회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의류를 디자인, 제조, 유통하는 파타고니아 인코퍼레이티드와 등반 장비를 디자인, 제조, 유통하는 슈나드 이퀴먼트 자회사로 두었다. 이 슈나드 이퀴먼트가 나중에 파산 신고를 하고 새로 세운 회사가 블랙 다이아몬드예요. 블랙 다이아몬드 지금 등반 장비하는 데서 굉장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로 알려져 있잖아요. 파타고니아와 모든 경영 철학을 함께하는 슈나드 이퀴먼트가 전신이랍니다. 회사는 감당할 수 없을 범위만큼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회사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10년 내에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될 상황이었다. 10억 달러라는 지점에 이르려면 대형 상점이나 백화점에서도 물건을 팔아야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최고의 등반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로서 지켜왔던 회사 설립의 근본 취지에 도전하는 일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품질의 아웃도어 의류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가 나이키와 같은 규모가 될 수 있을까? 테이블 10개짜리 미슐랭 3스타 프랑스식 식당이 테이블을 50개로 늘려도 별 3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모두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일까? 파타고니아가 진화한 1980년대 내내 이런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그들의 기업 가치관을 정하는 데 기초 정신이 되는 거죠. 그들이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그들의 가치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위태로운 시기를 맞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생존 가능성은 점점 대중의 관심을 지배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생존이 문제의 대상이 아닌 곳에서는 인간 삶의 경험의 질이 생물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감소,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소실로 나타나는 자연 환경의 건전성 저하와 함께 점차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가치관과 우리 경제 시스템에 내재된 기본적 가치관에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 가치관은 시세 확장이나 단기적인 수익 창출을
품질, 지속 가능성, 자연 환경, 인간의 건강, 성공적인 공동체 등의 고려 사항들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근본적인 목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온전히 인식하여 기업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고 인간과 환경 모두에 이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결정을 다음의 가치 목록에 근거해 내릴 것이다. 다음의 가치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된 것이 아니다.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다. 이들은 우리 시대의 환경적, 사회적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경제 활동에서 강조되어야만 하는 대표적인 가치의 생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회사의 모든 결정은 환경 위기를 염두에 두고 내린다.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분투해야만 한다. 우리의 활동은 가능한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 분야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평가, 재검토함으로써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하나, 제품의 품질에 최대한의 관심을 쏟는다. 여기에서 품질은 내구성, 자연 자원의 최소 사용, 여기에는 원료, 에너지, 운송이 다 포함되네요. 다기능, 비노후화, 용도에 대한 완벽한 적합성에서 나오는 종류의 아름다움으로 정의된다. 특히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것은 우리 기업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파타고니아는 입었던 옷을 수선을 해주는 것을 그들의 서비스로 삼고 있죠. 또 하나, 이사회와 경영진은 성공적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환경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직원들과 지역사회, 공급업자와 고객들이 포함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 모든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보편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린다. 회사와 근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시에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하나, 이익을 추구하되 성과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성장과 확장은 우리 회사의 기반이 되는 가치가 아니다. 여기서 이번 신화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최고가 되는 것과 제일 큰 기업이 되는 것은 다르다고요.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스스로에게 총 매출의 1% 혹은 연수익의 10%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 세금의 모든 수익은 지역 공동체와 환경운동의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하나, 파타고니아의 모든 임직원은 우리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는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힘과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풀뿌리 운동, 전국적 캠페인 활동을 직접 참여나 금전을 통해 지원하는 일이 포함된다. 하나, 최고 경영진은 하나가 되어 투명한 회사를 운영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영업상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회사의 방침과 경영 전반을 공개하는 오픈북 경영을 한다. 우리는 모든 기업 활동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 협력적인 분위기, 최대한의 단순성을 장려하는 동시에 역동성과 혁신을 추구한다. 이번 신화들. 제가 이렇게 한 회사의 기업 가치관을 다 읽어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기업의 가치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가치관과 부합되는 점이 많아서였어요. 저 이거 읽고 많이 감동했고, 그리고 정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라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그래서 주방에다 이런 것도 써붙여놨거든요. 저희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기 때문에 게스트들이 많이 오는데 설거지를 할 때 보면은 정말 그냥 물로만 씻어도 되는 걸 다 세제를 쓰고요. 그리고 티슈, 물행주 같은 거 너무 한 번 닦고 버리고 굉장히 소비가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사실 돈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나오는 쓰레기, 거기에 따르는 환경 파괴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줄 써붙여 놨답니다. 세제는 적게, 그리고 티슈는 한 번 더 사용을 버려주세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파타고니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리뷰를 마칠 건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부분분의 철학들은 뭐 제품 디자인 철학이라든가 모든 운영 철학들은 이후에서 시작되는데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파타고니아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냥 파타고니아 브랜드 홍보하는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파타고니아의 광팬이 되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 우리 삶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다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들의 건축 철학인데요. 의류 디자인의 철학은 건물을 비롯한 다른 제품의 디자인 철학과 다를 바가 없다. 다음은 우리가 새로운 매장이나 사무용 건물을 만들 때 미학, 기능, 의무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침이다. 1. 꼭 필요하지 않다면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는다.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은 기존 건물, 중고 자재, 중고 가구를 사는 것이다. 2. 역사가 있거나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는다. 모든 구조 변화는 건물의 역사적 진실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의 세입자들에 의한 잘못된 개선을 바로잡고 인위적으로 덮어씌운 현대적 외관을 벗겨내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는 건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과거의 것을 이용하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양질의 건물을 짓는다. 건물의 미학적 수명은 물리적 자재의 수명만큼 길어야 한다. 넷, 강철 대들보, 못, 제가공 나무, 집단 벽과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붙박이 세간들은 압착 해바라기 외피와 농업 폐기물 등을 이용해 만든다. 5.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수리할 수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6. 건물은 가능한 오래 지속되도록 지어야 한다.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말이다. 7. 각 매장은 독특해야 한다. 그 지역의 영웅, 스포츠, 역사, 자연적 특징을 반영하고 존중해야 한다. 보통 매장 지을 때 보면은 제일 현대식으로 임대료 높은 그런 비싼 땅에 돈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는 건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 말. 건물 하나가 주는 그 의미, 어떤 한 지역을 살릴 수도 있는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큰 선물이 되는 그런 매장들을 파타고니아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여행 가면은 그런 파타고니아 매장 한번 꼭 들러보고 싶어요. 정말 이제 파타고니아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책이었고요. 이 책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네요.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